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에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밤 10시가 넘은 지금도 국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됐던 것처럼 여야는 한 후보자를 상대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검수완박 발언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딸 스펙 쌓기 논란과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쳤고요. 국민의힘은 반칙이나 위법은 없었다면서 한동훈 후보자는 정치 보복을 당한 피해자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내일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반쪽 내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부적격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나마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는 7명에 불과합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차관 인사를 통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역시 협치일 수밖에 없겠죠.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후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내일이 한부모 가족의 날이라는 걸 아십니까?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한국 싱글데디 가정지원협회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데요. 문 대통령이 오늘 퇴임사를 통해 국민 통합을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5년이 쏜살같이 갔습니다. 네.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시간은 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네. 퇴임 연설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온 건데 청와대 본관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임기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촛불 시위로 이제 집권한 것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치르고 이 남북 대화의 어떤 순간들이 있었고 또 코로나19 대응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과 함께 했다. 국민들이 없었으면은 이런 것에 잘 대응하지 못했을 것이고 국민들과 함께 해서 이제 좀 국격을 높일 수가 있었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정부를 향한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특히 남북 간의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 청와대 마지막 집주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내일은 청와대가 개방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오늘 미리 청와대를 비워주기 위해서 오늘 오후 6시 퇴근을 하는 형식으로 춘추관을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예, 6시에 나서서 이제 청와대 앞 사랑채 이 분수대에 있는 거기까지 이제 이동을 하니까 이제 오후 6시 반이 됐는데 네. 여기 이제 거의 이제 언론의 표현으로 수천 명의 인파가 예, 문재인 대통령 환송을 위해서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연단을 세우고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연설을 했는데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감사하다. 뭐 심지어 이제 다시 출마할까요? 이런 농담도 던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소회를 밝혔는데요. 업무가 끝나는 6시에 정시 퇴근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에 첫 퇴근이자 동시에 마지막 퇴근이 됐다. 근데 이게 하루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아니고 5년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됐는데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홀가분하다. 그리고 이렇게 축하해 주는 사람이 많아서 행복하다. 앞으로 정말 보기 좋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난 5년은 무너진 헌정 질서와 전쟁 위기의 불안한 정세에서 임기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도발과 위기 또 극복과 도약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은 반성적으로 좀 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자기 정찰 무겁게 받아들인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성찰 보완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좀 박하게 평가를 했는데 네. 국민에게 절망과 박탈감만 안겨줬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면 교사 삼아서 정책의 오판과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들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국민 분열이 역대 최악이었다.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라면서 이 편가르기 정치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 오늘 서울 모처에서 숙박을 하고 내일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양산은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서울 모처에서 이제 이 지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내일 오전에 참석을 하고 그러면 낮 12시쯤에 서울역에서 KTX에 탑승을 해서 오후 2시 반쯤에 이제 울산역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간단한 인사를 또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이후에 사저가 마련되어 있는 양산시의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로 이동을 한다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후 3시쯤 되는데 마을회관 앞에서 환영 인사회를 또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환영 인사회를 좀 여러모로 뭐 공연을 계획을 한다든지 네. 좀 그래도 떠들썩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용한 기항을 하고 싶다. 주변에 좀 패기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대규모 환영 행사는 열지 않기로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지지자들하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시위가 예상이 되거든요. 네. 충돌 가능성 등에 대비해서 경찰이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잊히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근데 잊혀질까?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잊혀지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얘기 좀 해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최대 격전지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그 예상이 맞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전에는 이제 구체적인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야 간에 이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특히 이제 뭐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경전이 오갔고, 그다음에 이 한동훈 후보자가 이 처음에 이제 인사말을 통해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을 쓰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제 이런 논쟁도 진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들어서는 그래도 좀 이 청문회답게 이제 좀 진행이 됐는데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논쟁이 되기도 했고 네. 또 한동훈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 딸의 이 꼼수로 스펙을 좀 쌓았다. 네. 이런 대입을 위한 이 스펙을 쌓은 것이다. 이런 부분하고 그 외에 이제 뭐 과거에 이제 사법연수생 시절에 이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경위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름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딸의 이 꼼수 스펙과 관련돼서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걸 입시에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할 계획이 없다. 그리고 입시 컨설팅을 받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검찰 사건 축소 법안에 대해서는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말은 하면서도 이 청문위원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 그걸 연필로 수첩에 적는다든지 새겨 듣겠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나름대로 몸을 낮추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 딸 논문과 뭐 영문 책자 발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그게 이제 뭐 자신의 가족들이 다른 가족들이 가질 수 없는 기회를 이제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네. 편법이라든가 무슨 뭐 다른 어떤 법적 문제를 야기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반복 설명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시에 이제 뭐 이 제출되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그런 수사에 준하는 어떤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그 수사 사안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뭐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창양 이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이 장관 후보자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요. 전기요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억누르기만 하면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이 원가주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통상 기능은 산업부에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창양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에 칼럼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네. 블로그에 여러 가지 글도 쓰고 했는데 이런 것에 문제가 되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논란이 되자 글을 다 지웠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전두환 씨를 경제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가한 바가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질의가 나왔는데 네. 이게 경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별 시대별로 평가를 한 것이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시대를 미워하거나 옹호하려고 이제 그렇게 쓴 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이게 이제 과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입원 치료 중 사망했던 백남기 씨 기억하실 겁니다. 이 수술 과정에 당시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고용복지수석의 입장에서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요. 이게 과거에도 언급이 됐던 의혹인데 당시에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의 자료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백남기 씨가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에는 의료진이 회생 가능성이 적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당시 청와대가 이 김 후보자의 지시를 받고 병원장 쪽에 연락을 했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백선아 교수가 긴급히 병원으로 복귀를 해서 네. 수술을 권하고 집도를 했다라는 건데요. 이 백선아 교수는 나중에 밝혀지기를 사인을 외인사가 아니고 병사로 기록을 해서 이 사인을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맥락에서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휘말렸죠. 그리고 진상조사의 백서에 보면은 그게 사실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과정에 개입을 했다라는 점은 부적절하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온 건데요. 네. 일단 이제 김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그냥 상황을 알아보려고 한 거지 수술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오늘 차관 인사를 단행했어요. 그렇습니다. 15개 부처에 20개 차관급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다. 즉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지금 장관 빈자리가 많을 것 같은데 네. 차관으로라도 부처를 운영하고 국무회의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차관 인사의 어떤 뭐 특정 대학 또 연령대 뭐 이런 것들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차관급 20명의 평균 나이 55.8세다. 라는 거고요. 여성 차관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이제 언론의 평가가 있고요. 또 출신 학교별로 이제 분류를 해보니까 서울대가 전체 20명 중에 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연세대가 6명이었다라는 거여서 특정 이제 학벌에 좀 편중돼 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캠프 참여 인사는 2명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관료그룹 특성상 청와대 파견 이력들이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청와대 출신이었다라는 분석도 같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경과 보고서도 지금 채택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몇 명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7명이 채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오늘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하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5명이 이제 채택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합치면 이제 7명이 된 것인데 이 윤석열 당선인이 또 지금 임명 강행을 사실상 예고하고 있는 재송부 요청까지 해놓은 상황까지 있어서 네. 앞으로 몇 명이 그러면 12일 날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겠는가 좀 지켜볼 대목이겠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 소집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만나서 본회의 소집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안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일단 추경안은 10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서 제출될 예정이고 그러면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 퇴임하기 전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 추경을 제출하고 국무회에서 다루고 본회의에 제출하는 안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게 잘 여야 합의로 되느냐 앞으로 네.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태어났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인데요. 한부모 가족 중 미혼부의 자녀들은 출생신고를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료보험 등 태어났다면 누릴 수 있는 것들로부터 배제된 삶,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인터뷰 시간에서는 내일 한부모 가족의 날을 앞두고 한국 싱글데디 가정지원협회 아빠의 품에 김지환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지환입니다. 예, 먼저 아빠의 품이 어떤 단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한부모 가정의 자녀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소송을 도와주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혼모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미혼부는 조금 좀 낯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혼인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네. 키우는 아버지들을 일컫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혼인을 아직 안 한 상태로 이렇게 좀 아이 아버지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아버지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서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거나 네. 이렇게 연애 중에 태어났거나 아니면 또 이제 싱글인 상태로 아이를 입양했거나 하는 경우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미혼부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이게 좀 해마다 집계가 좀 많이 틀리고 있는데요. 네. 많을 때는 이제 한 13,000여 가정이고, 적을 때는 한 8,000 가정 정도 이렇게 집계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출생신고가 이미 완료가 돼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상 이제 미혼부 한부모 가정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숫자고요. 예.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가정은 얼마나 있는지 이제 아직 국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숫자로만 봐도 적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직접 앞장서서 한부모 가정, 그러니까 미혼부를 좀 돕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신 계기가 있습니까? 일단은 우연한 계기로 이제 제가 이제 제 아이를 출생신고 하려고 이제 좀 애를 쓰던 게 언론에 소개가 됐었고,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긴 시간에 걸쳐서 이제 출생신고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소식이 좀 전해지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제 어떻게 방송국을 통하든 다른 기관을 통하든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체까지 만들게 됐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의 활동을 계속 지속하게 됐습니다. 김 대표님도 지금 미혼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좀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출생 신고를 하기 전에 네. 어떤 게 제일 힘드셨습니까? 일단은 미안함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부모의 자녀로 커야 된다는 일단 가정 환경을 제공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 제일 크고요. 예. 두 번째는 거기다 대고 이제 국적도 없고 주민번호도 없고 기본권도 없고 같은 땅에서 태어난 다른 아이들과는 너무도 차별되고 평등하지 못한 존재로 이렇게 세상을
삶을 시작하게 만든 것 자체가 너무 아이한테 죄스럽고 미안했습니다. 지금 미혼모의 출생신고와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좀 다릅니까? 예, 미혼모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만 있으면 가서 그냥 바로 뭐 이제 지자체에서 출생 신고가 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병원 밖에서 태어났을 때는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만 또 있으면은 바로 출생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예, 반면에 이제 미혼부들 같은 경우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도 재판을 통해서만 출생 신고가 할 수 있다라는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이유가 예. 왜 그렇습니까? 가족관계등록법 46조 2항을 보면 예. 혼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엄마가 출생 신고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 자체가 아빠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미혼부는 혼자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없고, 뭐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그런 좀 긴 소송 재판 끝에 이제 출생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마저도 또 기각률이 꽤 높은 편이어서요. 네. 그래서 또 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이 주도하셔서 지난 2015년에 미혼부 출생신고를 간소화한 사랑입법이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상황이 뭐 변하지 않았습니까? 나아지지 않은 겁니까? 일단 사랑입법을 좀 이렇게 정확히 보면은요. 이제 출생신고를 해주겠다,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법이 아니고, 네.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출생신고 관련된 그 재판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놨다는 법이죠. 그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4번, 5번의 허가 신청으로 예. 출생 신고를 한 반면에 사랑입법은 이제 한 번의 신청으로 4가지를 이제 다 한 걸로 간주하는 그런 매뉴얼이 정립이 된 거죠. 그 매뉴얼이 정립되니까 기간도 좀 짧아지고 이제 소송도 간소화가 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소송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지 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출생 신고를 하는 건 과정은 똑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재판을 받는 주체가 또 이게 아빠가 아니고 아이거든요. 예. 갓난 아이든 아니면 2살 배기, 3살 배기가 됐던 아이가 재판을 받는 거고 아빠는 아이가 그 재판을 진행하고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대신해주는 대리인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아빠의 상황과 엄마의 상황일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의 상황 때문에 아이가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좀 불합리한 이런 상황이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이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법으로부터 기본권과 평등권을 제한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재판을 받고 출생 신고까지 하는데 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 소송 방법에 따라 틀려요. 사랑입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역 가정법원마다 좀 기간이 틀려지고 또 어떤 판사님이 맡았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틀려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되게 경험상 되게 짧았던 곳은 한 3개월이면 됐고요. 예. 길었던 곳은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가 걸린 적이 있어요. 똑같은 그렇군요. 사랑입법으로 재판을 했는데. 네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사랑입법을 모든 미혼부의 자녀가 적용을 받는 건 아니고요. 예. 사랑입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다른 유형의 소송을 하게 되는데 그 소송들은 하나같이 다 1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미혼모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좀 있잖아요. 예. 충분치는 않지만. 근데 미혼부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까? 여보세요? 예. 네네. 근데 끊긴 줄 알았습니다. 예.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미혼부에 대한 지원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그냥 미혼모 따로 미혼부 따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부모로 통합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제도죠. 이게 그렇게 아빠다 엄마다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만약에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출생신고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라는 차이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 출생신고를 못하는 거는 이제 그 아빠들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제한적이고 많이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들이 많죠. 네. 자, 마지막으로요. 미혼부 네. 가정을 위한 계획이나 또 뭐 바람이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엄마만이 출생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조항에 대해서 제가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렇게 헌법소원을 올려놓은 상태예요. 예. 예, 이게 좀 합리적이고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아이들이 재판 없이 출생신고가 되지고 국적과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가 확인하고자 했던 뭐 그런 아빠의 상황, 엄마의 상황을 그 다음에 확인하는 이렇게 순서가 좀 올바르게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크고요. 네. 그리고 뭐 가정이 가난하다고 해서 또 부모가 하나라고 해서 또 부모가 없이 뭐 두분 가정에서 크던 뭐 이제 고아원에서 크던 입양 가정에서 크던 어떤 가정의 형태에서 자라더라도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좀 그런 사회가 되는데 좀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한간에는 이제 가난하면 뭐 한부모이면 뭐 몸에 장애가 있으면 아이를 낳는 것이 꼭 마치 죄인인 양. 네. 가난한데 왜 아이를 낳냐? 뭐 한부모인데 왜 네가 왜 애는 무슨 죄가 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어른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위기에 그런 사회를 만드는 어른들이 잘못이지 그건 아이들 잘못이 아니거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 환경 속에 아이가 있어도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좀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였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늘 함께 하시는 두 분입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네, 김경진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이었습니다. 청와대 마지막 주인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하던데요. 일단 퇴임 연설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두 분의 말씀 먼저 간단하게 듣고 얘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여러 가지로 위기를 극복해왔고 국민과 함께했다라는 대목은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특히 초기에 남북한 대립이 남북관계 안 있었고 좋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크게 어떻게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다가 별로 큰 성과를 지금 못 얻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진짜 큰 위기였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위기는 정말 미증유의 위기였는데 하여튼 뭐 처음에 마스크 파동부터 여러 가지 파동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2년여 지난 마당에 이 정도 마무리한 건 상당히 다행스럽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뭐 또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오늘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다 완전한 정권이나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5년이라는 시간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정권 연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기록으로 아마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제일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바라보기에는 조금 좀 박한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아니 일단 뭐 평가 이전에 네. 인간적으로 고생하셨고 정말 애를 많이 써주신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남은 몇 시간 12시까지는 또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이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이제 뭐 그런 거죠. 남북관계 같은 부분은
이제 일단 출발은 되게 화려했잖아요. 보면 네. 남북 정상회담 또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가교를 넣는다든지 또 백두산 천지에 가서 다 이렇게 사진 찍고 또 평양에서 그 많은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하고 대단히 화려했는데 어제 그제 나온 이제 언론 기사들을 보면 북한은 이제 어떤 미사일에도 자신들은 핵탄두를 탑재해서 쏠 수 있다라는 이게 협박인지 아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실은 북한은 정치 구조 체제 자체가 저건 독재 권력 체제잖아요. 보면 일가 세습 체제고 국민들의 뜻이나 투표제도가 없는 나라 아니에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독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스러울 때는 평화스러울 때대로 핵 개발을 완수하기 위해서 엑셀을 밟았을 때고 대결 구도일 때는 대결 구도일 때 상태로 사실은 핵 개발을 했을 거예요. 보면. 근데 그와 같은 북한의 본질, 북한 체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거기에 합당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국가 수반으로서 네. 적절한 대북 정책 또 외교 정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쩌면 조금 북한이 좀 편안하게 조금 빨리 엑셀을 밟아가면서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분위기와 단초를 제공해 준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비판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회고록 같은 걸 쓰실 때 좀 네. 냉정한 비판이라든지 냉정한 평가 또 자기 반성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나오는 것이 추후에 뭐 어느 정당 또는 어느 정파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든지 간에 참고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냥 좋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좋은 말씀이면은 마음 먹고 비판하시면 훨씬 더 독한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레임덕을 겪지 않은 대통령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지지율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보다는 대체적으로는 좀 과거 대통령은 임기 말에 거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대통령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이게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지 성과면 성과고 아쉬운 점이 있으면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덕을 많이 본 거죠.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는 몇 차례 하여튼 파동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범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팬들이 있었다는 건 이제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팬들이 있게 된 이유는 있죠. 그 노무현 대통령과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별로 그렇게 인기가 높지 않았다는 반사적 이익도 아무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기가 없는 조반 대통령 당선인도 아마 앞으로는 아마 있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덕도 좀 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저는 의외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5년 내내 옆에서 핵심 측근을 하셨잖아요. 보면. 네. 청와대 민정수석도 하시고 비서실장도 하시고 이러면서 권력의 본질과 권력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옆에서 아마 제대로 배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17년도에 이제 탄핵 이후에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되셨고 18년도 지방선거 때는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 활용했다라고 밖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방선거 때 사실은 서울시의회든 경기도의회건 전국의 모든 의회들이 한 95%가 민주당이 그냥 이렇게 점유를 했잖아요, 보면. 그래서 지방 권력은 민주당이 그냥 일당 독재 형태로 그냥 다 차지를 해버린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어쨌든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국면 과정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매우 기민하게 코로나 보조금이 선거 직전에 뿌려졌었죠.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때 그 순간의 현장 상황과 정책을 절묘하게 결합을 시키면서 또 민주당 압승의 어떤 계기를 만들었었던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이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권력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장악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방 권력, 의회 권력을 이렇게 장악을 했었고 이제 대선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제 내부 당내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조금 이상한 후보가 나오면서 이제 대선 패배로 이어져 갔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권력 구도가 마지막까지 가고 또 본인이 적정하게 말씀을 절제하시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이렇게 뭐랄까 한자 표현으로 음전하다고 그럴까 좀 한글식으로 좀 하여튼 뭔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말씀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좀 덕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마지막까지 아마 지지율 유지하는데 아마 큰 덕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보면. 네. 근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일당 독재라고 하셔가지고요. 대승 거둔 걸 일당 독재라고 표현하면은 그 이제 그 김경일 의원님 의견으로 저희가 좀 받으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걸 보면 이게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처럼 일당 독재는 분명하죠. 아니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김경민 의원님 너무 심하게 일당 독재라는 건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건 우리나라에서 있어 본 적이 없고 그건 좀 하여튼 김 의원께서 조금 많이 나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네. 그 신경민 의원님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잊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글쎄요. 근데 조용히 있고 싶다 이런 이제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조용히 있으려 하나 있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강한 게 일단 당내 상황을 보면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야 뭐 조용히 양산 근처에 머물고 싶어 하겠지만 이 당내 상황이 일단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재명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 선언이 일요일 날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아마 큰 계기 중에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 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당내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당내에도 찬반이 분명히 나눠져 있고 네.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더군다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개적으로 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제발 나와달라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2달여에 있을 전당대회가 네. 지금 예정이 사실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갈등으로 터져 나올지 모르겠고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려 하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일단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당선인과의 관계에서도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선인 쪽에서도 내일 취임을 한 이후에 무슨 얘기를 또 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양산에서 조용히 집거하면서 지내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문 대통령이 조용히 지내기만은 좀 어려울 것이다. 예, 당내 일단은 개파 갈등 문제가 또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뭐 이 정도 저희가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앞으로 계속 이제 평가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당면한 과제로 등장한 게 국회 인사청문회 문제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밤새워 네, 하겠죠. 이건 뭐 끝낼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여당 입장에서도 끝낼 수 없을 거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아마 이 방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끝내기 어려울 거고 그래서 내일 새벽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예. 오전 청문회 쭉 봤는데 좀 실망스럽더라고요. 의사 진행 발언을 가지고 여야 의원들이 10시 무렵에 시작해가지고 결국 12시 넘어까지 2시간여를 의사 진행 발언만 했어요. 네. 거기에는 물론
한동훈 후보자의 그 모두 발언, 인사한 말이죠. 인사한 말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측면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가 도발은 했죠. 검수완박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평소에 소신을 인사 발언에서 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촉발이 됐고 자료를 부실하게 냈다는 거 가지고 또 뭐 한 시간 가까이 싸웠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 입법의 미비도 있고요. 그 사이 관행이 좀 잘못됐던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해는 가는데 이 의사 진행 발언을 가지고 오전을 소비했다는 건 국민들이 만약에 보신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은 가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에 진행된 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지금 현안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딸의 스펙 문제에 대해서는 한 후보자의 그 스탠스가 그렇게 썩 국민들한테 납득이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최강욱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이 팩트를 또 잘못해가지고 네. 좀 실수를 크게 실수를 했어요. 기본 팩트도 체크를 하지 않고 와가지고 한 후보자한테 망신을 당하는 것을 또 모든 국민들과 언론 앞에서 보여줘가지고 민주당도 준비가 썩 잘 돼 있지 않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문회에서 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큰 틀에서는 신경민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네. 처음에 안 한다고 했다가 뭐 한 번 연기하고 이래가지고 도대체 며칠 만에 이 청문회가 열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별르고 별렀던 한동훈이고 두 번째 아주 긴 시간을 준비했던 한동훈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공격할 거리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끌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예. 특히 그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은 박광훈 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각 당에 3명씩 해서 끊는다든지 적당하게 어떤 진행의 묘를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또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주질문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자를 상대로 내가 이러이러한 점에 의문을 가지고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안 내느냐. 네. 이렇게 물어봤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더 뭔가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었을 텐데 의원들 본인 말씀만 그냥 일방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의 형태로 하다 보니까 아무런 어떤 의미를 주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뭐 가족들 뭐 딸이나 뭐 이런 비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무런 내용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보면 범법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었을까. 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또 오전에 1시간간 근데 이수진 의원 공청회 할 때 어디 보면 이수진 의원 본인도 검수완박이라는 이 공청회 프랭카드 써가면서 지금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당 내에서도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게 이제 좀 시비를 위한 시비였고 이게 자신들이 한 주도해서 만든 입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선전할 수 있는 장으로라도 민주당이 활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도 엿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그냥 발목을 잡기 위한 회방자로서 민주당의 역할만 부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은 네. 어쨌든 오늘 대실패, 대참패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 부모 찬스 논란 이거 국민들께서 굉장히 예민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 그 자녀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국제고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학비도 뭐 순수 학비만 한 4천만 원이 넘는 것이다. 뭐 졸업할 때까지 10억이 든다고 해서 10억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학교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영문 책자 발행이라든가 아니면 논문 발행하고 이런 것들 보면 이 입시 컨설팅 받은 흔적도 있고 3년간 10억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확인된 팩트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라서 제가 그 인용해서 제가 그 말씀드린 보도는 거고요. 정확한가요? 요새 한겨레에서 하도 허위 보도를 많이 그러고 있어서. 아니 근데 제가 그러면 그거는 의혹 제기 신문의 언론의 의혹 제기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잠깐 네.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최드익 스쿨이라고 송도에 있는 학교인데 네. 이게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학교의 시스템이 그대로 와 있는 건데 미국에서 한 학기 다니면은 학비로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학비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데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죠. 사립학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유치원부터 들어가서 뭐 쭉 12학년까지 다 댕기는 사람은 많지는 않겠지만 한 해에 뭐 억대의 돈이 들어가는 건 맞죠. 그건 뭐 미국의 사립학교가 대개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특히 이제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관리를 하죠. 특히 하이스쿨에 들어오게 어떤 사람 경우에는 중학교는 이제 2년 코스니까요. 하이스쿨은 4년 코스고 그러기 때문에 그 관리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이제 그 별짓을 다 하는 거기 중에서도 상당히 특별한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략 1년에 1억 정도가 네. 미국 기준으로 소요가 되고 뭐 그렇게 소요가 근데 뭐 됩니다. 하여튼 그건 뭐 학비는 뭐 1억 정도든 언제 근데 얼마든 간에 네, 근데 이제 그 청문회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인터내셔널 그 스쿨에 댕기는 것이 그럼 불법입니까? 하고 누가 또 묻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뭐 우리 공립 시스템도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특목고들이 많이 있고 또 다른 스펙을 원하는 사람들은 국내에 있는 인터내셔널 스쿨 내지는 해외에 있는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할 말은 없는 거죠. 근데 스펙을 하여튼 최상급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맞고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에서 많이 하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거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요. 일단은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반론을 짧게 해주시고요. 저는 네. 구체적인 그 1년에 1억 드는지 팩트는 모르기 때문에 네. 근데 신경민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겠죠. 맞을 거고. 근데 어쨌든 조국 부부에서 보였던 네. 그 7대 허위 스펙이라고 하는 게 문서 위조나 허위 문서 작성이잖아요. 네. 한동훈 후보자는 최소한 그거 없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금 기러기 아빠들 우리 애들 미국이나 뭐 영국에 유학 많이 보냈잖아요. 네. 미국, 영국 유학 보내면 초등학생 때부터 애들 많이 보냈는데 그 정도 돈 들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국민정서법에 호소해서 한동훈 부부가 돈 많이 벌어서 애를 비싼 외국인 학교에 보냈기 때문에 국민정서법에 안 맞아서 낙마시켜야 된다. 뭐 결국은 이런 얘기 아니에요, 보면. 뭐 그렇게 주장하시라면 하시라 그러시죠, 뭐. 알겠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김경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뒤에 이제 보궐선거 출마 문제도 얘기해야 되니까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그 인준 문제하고 국회 이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자 문제하고 같이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민주당은 하고 정의당은. 이거 이렇게 하면은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이 계속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신경민 의원님.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지금 인사청문 요청서가 2차로 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후에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임명해도 할 말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내일은 또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내일이나 뭐 금명간에 뭐가 나와서 다 임명하겠다 그러면은 전국은 이제 끝이 없는 대립과 갈등의 늪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덕수 이 표결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될지 전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네. 뭐 김경진 의원님 하신 말씀 없으시면 그냥 보궐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패착이죠. 한덕수 후보자에 오히려 대해서 지방선거에 더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아니 네. 연계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각각의 후보별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민주당이 벌써 연계 얘기를 꺼낸 거고 이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 건
어쨌든지 간에 자신들의 잘못된 착각과 잘못된 시선으로 인해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에도 인위적으로 부결시켜서 전국을 혼란에 빠뜨리겠다고 하는 신호 아니에요. 아마 국민들이 민주당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인천 계양을 지역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민의 후보로 경기 분당갑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마침 또 일요일 날 또 이렇게 출마 선언을 했어요. 월요일에 그 이제 보도를 크게 할 거라고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두 명의 정치인이 뭐 대선 후보기도 했고요. 지금 재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것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인천 계양을 이재명 고문의 출마는 뭐 3월 말부터 예정이 돼 있던 건데 그 이제 실현이 한 달 반 만에 된 거니까요. 네. 제 입장에서는 사실 뭐 놀랄 일은 아니었고요. 태길 수준의 일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명분을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방선거 상황에서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이재명 고문이 상임선대 총괄 선대위원장이 되면서 이 지방선거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평가가 나오겠죠. 만약에 좋아지지 않으면 이 명분이 좀 퇴색하는 거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그렇죠. 있겠다. 이제 계양을에서는 이게 민주당이 굉장히 좋은 텃밭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되는 데는 저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많은 비난이 있고 뭐 논란이 있겠지만 본인만 되고 만약에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은 책임 문제가 따르게 될 거고요. 만약에 본인의 얘기대로 좋은 결과 5+알파로 해가지고 지금 9석 이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기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만약에 이런 소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 본인에게는 뭐 엄청난 플러스가 되겠죠. 네. 김경일 의원입니다. 두 분 다 되실 거예요. 안철수, 이재명 두 분 다 되실 거고. 네. 저는 두 분 다 나온 거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나왔다 그래서 선거 구도가 안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해줘야겠다는 이게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오늘 뭐 이게 한동훈 후보 아무 문제 없는데 굳이 인위적 낙마 또 한덕수 총리 후보 굳이 인위적 낙마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평가 정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나왔다 그래서 뒤집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되긴 되되 예. 나온 것 자체가 선거 큰 민심을 흔드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온 것은 어차피 물밑에서 배후에서 조정하느니 나와서 정치하시는 거 대단히 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판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 네. 두 명 다다. 네, 알겠습니다. 여의도 인사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동해남부 먼바다, 남해 동부 먼바다, 제주도 해상에는 최대 초속 14m의 강풍이 불고 물결이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도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부산 14도, 대구, 전주 11도 등 전국이 6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대전, 춘천 25도 등 전국이 17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내일은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와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7.3도, 습도는 56%, KBS 58분 날씨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른바 가족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갑질 사례들을 취합해 어제 공개했습니다. 가족회사들은 주로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하는데 직원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예외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탓에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 관심을 끈 것은 부모 찬스에 관한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사장이 자녀의 외국어 숙제를 대신하라 시키고 인터넷으로 시험 등록도 하게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니 그런 정도도 못하냐고 화를 내면서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네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직장갑질 119에 들어온 이메일 제보